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이제 곧 졸업 시즌이에요. 그래서 유치원생부터 초중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졸업을 많이 할 텐데요. 오늘은 이 중 20살 미만의 고등학생 수급자가 졸업하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고등학생 중에는 알바 등을 통해서 일하는 경우 정말 많아요. 그래도 정부는 수급자가 18살보다 어리다면 혹은 수급산이 안 된 중고등학생이라면 해당 수급자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수급자가 18살이 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일할 수 있다고 보죠. 그래서 이전과 똑같이 돈을 벌어도 수급자가 18살이 넘으면 수급비가 달라져요. 그렇다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 바로 수급비가 안 나오진 않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개월 정도는 환경에 적응할 시간을 줘서 이전처럼 수급비를 줘요. 그러니까 2월에 졸업한다면 5월까지는 이전처럼 수급비가 나오죠.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진로에 따라 달라요. 우리나라 고등학생은 장애가 있거나 크게 아프지 않은 이상 학교를 졸업하고 보통 5가지로 진로를 정해요. 취업할 수도 있고 취업 준비를 할 수도 있고요. 대학 진학이나 대학 진학 준비를 할 수도 있고 남자라면 군대에 갈 수도 있어요. 보통은 이 5가지 중에서 선택을 할 텐데요. 이렇게 하면 각각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정다복 씨가 있어요. 정다복 씨는 아버지와 어머니, 동생과 같이 사는 일반 수급자 가구예요. 그런데 정다복 씨가 이번에 취업을 했어요. 이럴 경우 정다복 씨는 자립지원 별도 가구라고 해서 34살까지는 원가정과 같은 가구에 살아도 따로 사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정다복 씨는 4인 가구가 아니라 3인 가구가 되고 정다복 씨는 부양음자가 되죠. 그래서 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정다복 씨의 소득과 재산이 빠진 것으로 계산이 되고 수급자 기준으로 3인 가구로 계산돼요. 만약 정다복 씨가 일하기 전에 이 가구의 원래 소득 인정액이 12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가구는 원래 4인 가구로 해서 수급비로 26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다복 씨가 취업해서 자립지원 별도 가구가 됐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가구는 3인 가구로 바뀌는데요. 3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이 119만 원이니까 소득 인정액이 120만 원이라면 수급자에서 탈락하죠. 이 부분 유의하시고요. 또 별도 가구의 경우에는 부양호자 기준 폐지가 안 됐거든요. 정다복 씨가 가족과 아예 따로 산다면 정다복 씨의 연소득이 1억, 재산 9억을 넘게 갖고 있지 않은 이상 다른 가족들이 수급자가 될 수 있는데 별도 가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올려둔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보세요. 그 다음 정다복 씨가 취업 준비를 할 경우에요. 이럴 경우 정부는 정다복 씨에게 근로 능력이 있다고 봐서 정다복 씨가 일을 해야 정다복 씨 가정에게 수급비를 주는 조건부 수급자가 돼요. 이전에는 정다복 씨가 일을 안 해도 수급비를 줬었는데 이제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정다복 씨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자활근로는 최저시급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정말 적은데요. 요즘에는 일반 취업 시장에서 취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인지 20, 30대들도 자활근로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만약 정다복 씨가 이렇게 자활근로를 하면 정다복 씨 가구는 의료급여 2종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정다복 씨가 자활근로를 받아서 정다복 씨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많아진다면 따로 받는 생계급여가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차액만큼을 생계급여로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 중 몇몇 경우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 하나가 취업 준비인데요. 만약 정다복 씨가 30세 미만이고 취업 준비나 자격증 공부 때문에 잘 근로를 하기 어렵다면 최대 2년까지는 일을 하지 않아도 수급자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학원 수강증이나 원서 접수증, 관련 도서 구입 영수증, 사실 확인 조사서 등을 제출하면 되는데 조건 제시 유예에 대한 결정은 지자체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기준이 약간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또 제가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전에 영상 5번에 걸쳐서 거의 1시간 동안 말씀드렸어요.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해당 영상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정다복 씨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예요. 수급자와 차상의 경우에는 대학 입시 때 고른 기회 전형이나 기회 균형 전형처럼 전형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전형으로 응시하면 응시료가 무료이거나 감면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학교나 학과마다 워낙 경쟁률이 달라서 일반 전형에 비해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전형을 통해서도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는 점은 좋은 것 같아요. 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그래도 수급자 가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대학에 진학했다고 하면 집안 상황이 크게 나아지는 게 없어요. 대학에 진학하는 것 자체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의 대학 입학을 축하하긴 하지만 고민이 된다는 분들도 계시죠. 물론 수급자와 차자계층의 경우에는 성적이 안 좋아도 등록금이 거의 다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교재비나 학교를 통학하는 데 드는 교통비, 기타 이런저런 부대 비용, 여기에 만약 학교가 멀어서 따로 산다고 하면 주거급여를 원가족과 따로 나눠서 준다고 해도 기본 주거비와 생활비가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자녀가 대학생이면 초, 중, 고등학생일 때보다 경제적 부담이 훨씬 크죠. 이에 반해 대학생은 어쨌든 공부하는 학생이다 보니까 돈을 버는 데에도 한계가 있고요. 정부는 이러한 점을 생각해서 수급자가 대학생이라면 해당 수급자가 일을 할 수 있어도 일을 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일하지 않아도 이전처럼 수급비를 받을 수 있죠. 참고로 여기에서 대학생은 나이에 상관이 없어서 20대뿐만 아니라 30대, 40대도 해당하는데요. 대신 방송통신대나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원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또 제가 아까 대학생 수급자가 경제적으로 더 힘들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고 덜컥 휴학하면 안 돼요. 휴학을 하면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해당 수급자가 일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휴학한 달보다 3개월이 지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부 수급자가 돼요. 그래서 자활근로와 같은 일을 해야 수급자가 될 수 있죠. 이런 점을 감안하시고 휴학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 정다복 씨가 대학 진학이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예요. 아까 제가 고등학생이 졸업을 해서 취업 준비를 하거나 대학생이 휴학한 경우에 정부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을 해야 수급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부 수급자가 된다고 했죠. 그런데 재수생은 시험 준비를 하기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 이번에는 실패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일하기가 힘든데 고등학생처럼 교육급여가 나오는 것도 아니어서 경제적인 부담도 크죠. 이런 상황에서 조건부 수급자가 된다면 정말 힘들 것 같은데요. 다행히 정부는 수급자분이 당해년도에 수능이나 수시 시험을 치른다면 다음해 2월까지 조건 제시 유예를 해줘요. 또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 준비생들도 시험 결과 발표일까지는 조건 제시 유예를 해주죠. 그래서 일을 하지 않아도 수급자가 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시험 응시 원서와 시험 응시 수수료 납부 영수증, 학원 수강증, 관련 도서 구입 영수증, 그리고 사실 조사 확인서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조건 제시 유예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시군구에서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시군구마다 결정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정다복 씨가 군대에 가는 경우예요. 병무청에는 이 사람이 없으면 가족이 생겨주기가 어렵다 하는 수급자가 있으면 해당 수급자가 군대에 안 가도 되게 해줘요. 이걸 생계 곤란 사유 병역 감면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수급자도 군대에 가야 돼요. 만약 정다복 씨가 이번 2월 15일에 군대에 가게 됐다고 해볼게요. 그럼 정부는 정다복 씨를 1월 1일부터 조건부가 유예자라고 봐서 1월부터 일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 다음 정다복 씨가 군대에 가면 정다복 씨는 수급자 보장가구에서 빠져요. 그래서 4인 가구 기준으로 수급비 받던 것을 3인 가구 기준으로 받게 되죠. 이렇게 정다복 씨가 군대에 가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소득 인정의 기준이 달라지니까 받을 수 있는 급여 정도가 달라지기도 하고 심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기도 하는데요. 정부는 의료급여에 대해서만큼은 특례를 적용해줘요. 그래서 정다복 씨가 군대에 가기 전 소득 인정액이 의료급여 기준보다 적어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정다복 씨가 군대에 간 다음 소득 인정액이 의료급여 기준보다 많다고 해도 정다복 씨 가구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다복 씨가 군대에 가든 안 가든 상관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죠. 그럼 정다복 씨가 전역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정다복 씨가 전역한 다음 2개월간은 일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정다복 씨가 2월 15일에 전역했다면 4월 말까지는 일하지 않아도 수급비가 나오죠. 그런데 만약 정다복 씨가 대학 재학 중에 입대했다면 대학교 수업을 생각해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을 다르게 계산해 주기도 해요. 그래서 대학교 1학기에 속하는 3월에서 8월에 전역했다면 8월 말까지, 2학기에 속하는 9월에서 2월에 전학했다면 2월 말까지 조건 제시 유예를 해주죠. 오늘은 18세 미만의 고등학생 수급자가 졸업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취업과 취업 준비, 대학 진학과 대학 진학 준비,
군입대 이렇게 5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전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만난 수급자 가정들이 많이 생각나는데요. 고등학생 수급자분들이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진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것을 위해 진로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저는 수능을 마친 학생들이 자신의 용돈을 벌기 위해 알바를 하고 싶어도, 휴학해서 사회 경험을 쌓고 싶어도 수급자에서 탈락할 것 같다 못하는 모습을 많이 봤었는데요. 일에서 얻는 소득보다 일을 안 해서 얻는 소득이 더 크다 보니까 수급자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사회 경험을 하는 기회조차 뺏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점들은 좀 개선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걸로 할게요.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